안녕하세요. 튤립 기독교학교 교사 김재호입니다. 여러분은 바둑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신다면 분명히 이세돌, 이창호, 조훈현과 같은 쟁쟁한 기사들이 세계대회에서 어떻게 우승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드라마 같은 내용들을 줄줄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프로 기사는 그런 쟁쟁한 기사가 아니라 이호승이라는 무명의 기사를 조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기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냐면 이 기사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호승이라는 기사는 영재의 그 코스를 밟아서 프로 바둑계에 입단하지 않았고요. 2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일반인 대회 우승을 통해서 프로 바둑의 길에 들어선 그런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대부분의 프로 기사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대부분 초등학교 취학 전이나, 그다음 취학 곧 하더라도 저학년 때쯤에 이제 그 연구생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하루 종일 계속 그 바둑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실전 그 연습 바둑을 두면서 계속 그 연구를 하는 그런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조로 나뉘어서 계속 그 리그전을 벌였다고 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6조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성적이 나쁜 아이들 한 10명 정도는 매년 탈락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적이 낮으면은 계속 강등이 돼서 탈락이 되는데 강등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계속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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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버텨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19살이 될 때까지 그 입단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짐을 싸서 돌아가야 되는 게 이제 연구생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프로 기사들은 이 연구생 제도를 통해서 이제 프로 기사가 되는데요. 이 프로 기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이 리그전에서 성적 1위 한 사람이 그다음에 프로 기사가 되고 그다음에 1년에 한번 입단 대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승자가 이제 프로 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도대로 하면은 2명만 1년에 프로 기사가 되는 거였는데 문턱이 너무 좁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늘려줘서 지금은 뭐 특별 입단, 그 다음에 입단 대회에서도 한 명이 아니라 좀 여러 명 입단을 시켜줘서 지금은 한 해에 한 12명 정도가 프로 기사로 입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1년에 한 2명, 3명 정도만 입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연구생이, 한 해만, 입단 대회에 응시하는 그런 연구생만 해도 한 해에 한 13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구생 출신으로서 프로 기사가 되는 것 자체도 사실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구생 타이틀을 다는 것 자체도 그 지역에서 영재로 어느 정도 이름을 날려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최상위급 그 성적을 내는 사람만 저기 프로 기사 타이틀을 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이호승이라는 기사는 그 길로 입단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반인 입단 대회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승한 사람 1년에 한 명 정도를 특별히 프로 기사로 이제 자격을 이제 주게 되고 프로 기사들끼리 벌이는 이제 기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이호승이라는 이 기사는 아마 대회를 이제 거의 다 휩쓸다시피 한 그런 아마계에서는 고수 중에서도 초고수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인데요. 이제 일반인 입단 대회에서 입단을 꾸준히 계속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해서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제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가게 됐고요. 그 공익근무요원을 마치고 2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드디어 프로기사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생으로 그 가장 빨리 프로기사 타이틀을 다는 나이가 한 14살 정도니까요. 거의 12년 가까이 늦게 프로 세계에 입문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프로 야구로 비유를 해본다면은 이 연구생으로 입단하는 사람들은 이제 프로에서 1지명 내지 2지명으로 지명이 돼서 프로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것이고, 일반인 대회를 통해서 프로 세계에 입단하는 사람들은 이제 독립리그에서 독립리그를 완전히 다 평정하는 거죠. 그래서 스카우트 눈에 띄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프로야구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독립리그 출신들은 주전까지는 못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1년, 2년 정도 백업 멤버로 활용하다가 이제 방출되는 수순을 밟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격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을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과만 겨루면서 그 실력을 쌓아서 프로 세계에 입단한 사람들과 아마추어끼리 바둑을 두면서 홀로 독학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입단한 사람들과는 같이 프로 기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기초 실력이나 재능에서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반인 대회를 통해 입단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냥 프로 기사 세계에서도 그냥 어느새 보면은 이제 없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대부분 띠게 되는데요. 이 이호승이라는 기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뒤집어 엎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GS 칼텍스베라는 그 연구생 중에서도 거의 이제 그 전설과 비슷한 그런 존재가 그 박정환 지금 구단이라고 있는데 이 구단이 이 이호승 그 당시 3단한테 진 거예요. 토너멘트전에서 이제 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그 엘리트 출신 연구생 프로 기사들을 연달아 격파하고 결국 8강전에서 그 유명한 이세돌 구단까지 이기고 4강전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돌풍을 일으켰던 무명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랭킹이 100위권 바깥이어서 이렇게 그 발표할 때 보면 이름도 없었던 기사인데 지금은 한 40위권 정도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실력이 좋아졌느냐라고 하면은 이 기사의 장점은 중후반에 그런 힘싸움에 있는데 초반 포석이 약해가지고 먼저 돌을 깔아두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할지를. 그 부분이 약해서 자기의 장점을 발휘하기도 전에 이미 판이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씨름으로 따지면은 힘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이미 손 잡는 거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써보기도 전에 이미 그 승부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 거죠. 26살에 입단했으니까 그런 삶을 한 7년 정도 계속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32살이 돼서 이렇게 엘리트들을 다 연파하고 지금은 이제 중위권 기사로 도약을 했는데 바탕이 포석이라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게 된 그런 계기가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부터였다라고 인터뷰에서 여러 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홀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약점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기보드를 보고 연구를 해도 그 답이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매번 계속 당했는데 AI가 이제 그 어떻게 둬야 될지를 이제 알려주니까 그것을 이제 왜 그런가를 분석하지 않고 일단은 알려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그 감을 익혀가는 형식으로 포석의 부분을 약점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둑을 반면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지가 굉장히 넓어졌고 결국에는 자기의 장점인 중후반 힘싸움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 국면을 열어갈 수 있게 돼서 결국에는 그 인류 기사들과도 또 한번 승부를 겨뤄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호승 구단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AI라는 그 선생님이죠. AI라는 선생님의 그 방법을
권위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흡수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배경 부분들을 이렇게 길게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호승 구단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라고 해도 그것을 할 만한 기초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을 그 수준으로 감당할 만한 기초가 아직 안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답이 안 나오고 막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엔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자기 장점도 발휘되지 못한 채로 7년을 보내게 됐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알려주는 답을 권위적으로 AI가 알려준 거죠. 이호승 그단한테 야, 너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일단 답을 그렇게 권위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호승 구단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받아들여서 일단 익히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답이 보이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둑을 위해서는 요때는 요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이해가 되면서 바둑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의 창의성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억누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거예요. 그 사람의 창의성이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권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없다면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창의성들은 제대로 사실 발휘가 안 돼요. 왜냐면은 딛고 올라서야 되는데 그 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올라서려고 해도 올라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는 권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 교육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는 권위를 무시하는데 그거는 사실 아이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맨 땅에 아이를 던져줘 놓고 야 네가 네 능력만으로 아인슈타인처럼 되라라고 불가능한 미션을 던져주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이 아이가 재능이 있다면은 아인슈타인처럼 될 수 있도록 과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과학 분야에 애가 재능이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처럼 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그 과학의 기초 지식들을 권위적으로 아이가 습득할 수 있게 기초를 깔아줘야 그 다음에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들을 한껏 발휘해서 진짜 아인슈타인 못지않은 과학자가 되는 것인데 현대 교육에서는 권위를 이제 금기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권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다 빙 둘려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마치 그것을 추리해서 알아내게 하게끔 그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부실해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정말 그 능력이 발휘되어야 할 그때는 기초가 부실해져 가지고 그게 오히려 상쇄가 되고 잠식이 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육에서 이 권위가 무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좀 심각한 것이고 정말로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소능과 재질을 잘 발휘하게 하실 그런 교육을 하실 거라면은 반드시 권위를 확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권위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부분들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데 사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과학자죠.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과학에서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서서 내다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연구했던 쟁쟁한 과학자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권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많이 볼 수 있는 그 렌즈로 삼았더니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아주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칠 때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요소들을 아이들에게 사실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강점과 접목시켜보는 활동들을 해 가면서 나중에 그 기초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면, 약간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왜냐하면 권위를 갖고 있는 요소의 기초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교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참으로 그 갖고 있는 능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세대, 그러니까 권위주의의 폐해를 갖고 경험하셨던 세대들은 이제 극도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았던 그 옛날 세대로 회귀하자는 거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된 권위라고 하는 거는 인간 스스로 확립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기초에서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나 부모 같은 권위를 어쨌든 행사해서 아이의 기초를 깔아둬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권위를 잘못 행사하면은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저항권 사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치 위정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것에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권위자를 세워주신, 그러니까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권위자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그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권위들을 행사해서 아이들의 인생의 기초를 형성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가르치고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너희가 부모한테 순종해야 돼.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너에게 어, 주일날에 공부를 하라고, 안 그러면 혼내겠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너는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가르쳐 놓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요구들을 할 때, 아버지, 어머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맞서는 그런 연습들 역시도 시켜가는 것이 권위를 가르치는 것에 포함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권위를 제대로 확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게끔 앞선 권위자들이 그 기초들을 확립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미비되는 점들은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확립하고자 한 그 권위의 기초에서 교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위 자체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난 이제 탈권위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중에 자유민주주의 사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사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성숙한 나라에서는 그 자유를 권위를 무시하는데 절대로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 권위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오늘 길게 서론 부분에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금 서론을 길게 가져가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다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권위라고 하는 거는 교육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 아이가 정말로 갖고 있는 재능이나 소명이 나중에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훼손하는 것들, 권위를 함부로 업신여기는 것들은 교육 현장에 허용하면 안 되고, 부모나 교사들은 반드시 아이들을 권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권위적이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주제들을 갖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